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돌직구쇼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적절했다라며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재직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것 아니냐라는 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현재로선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이 올린 글, 본인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해 놓은 글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아니냐라는 의혹인 건데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허위.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를 꼽으라면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일 겁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김건희 씨가 직접 이력 논란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2013년에도 허위 기재된 게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2013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력서, 추가 이력서죠. 이건 윤석열 후보와 결혼 이후의 시점이라 여당에서는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렇게 언론 앞에 직접 처음 나섰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께 불편을 끼쳤다라며 사과를 한 겁니다. 자,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협회인가요? 거기서 발급받았다는 재직증명서,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충돌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충돌했을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여당 코로나 해결사 선점을 노린 이재명 후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요구대로 정부가 조금 전 발표를 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속보 전해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재명 표 추경, 이 정부 설득 과제로 남아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좌초. 무엇이 좌초됐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방역도 일상도 모두 잃었다. 조선일보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좌초됐습니다. 다시 강력한 거리 두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2주간 정부가 부실한 준비로 위드 코로나를 하려다 확진자와 사망자만 늘렸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조금 전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4명까지, 그리고 식당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잠시 후 상세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 뭘까요? 혼란. 영어로 chaos. 한국일보 1면입니다. 결국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 출제 오류로 인정됐습니다. 전원 정답 판결이 나온 겁니다. 대학 입시 도미노 파장. 아니, 도대체 답 없는 문제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풀라고 낸 겁니까, 이거?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속보도 많고 뜨거운 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성생, 박정아 선대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복심 대변인 전용기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속보도 많고 새로운 의혹들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과했지만 더 커져버린 의혹. 김건희 씨가 결국 직접 입장을 표명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 내용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저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취재진의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냈죠. 직접 사실관계 여부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사과드린다라고 김건희 씨가 직접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허위 이력 관련 분노 여론의 사과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의향이 있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 모습 보시죠.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가 사무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장 차림에 청바지를 입고 김건희 씨가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조금 전 메시지를 냈습니다. 남편인 윤석열 후보도 이 부인의 사과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저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획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침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변인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다. 박정아 공보실장님, 네. 김건희 씨의 사과 메시지는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쳤다, 심려를 끼쳤다, 사과드린다. 자, 어떤 내용인 거죠? 이 사과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고 지금 여권의 공세가 심한 상황인데 일단 뭐 대선 레이스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공격과 무관하게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진솔하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도 이에 맞춰서 부인의 저런 의견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지 모르겠고 얼마나 더 의혹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분명하게 정리된 의혹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전향된 방안을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였습니까? 그 게임 이사 협회인가요? 게임 협회에서 등기 이사로 재직했었던 재직 증명서가 민주당에서는 뭐 허위로 조작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혹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혹은 아니지만 날짜 오기 등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까? 저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어제 김건희 씨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건 간에 분명히 정리 못한 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거고요. 사실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게 이 지금 게임협회에서 나왔다는 재직증명서라는 거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허위 위조 날조가 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근무 기간 내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게임협회가 출범하기 전에 게임연합회라는 형태로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해서 직원들이 전체 모르는 상황에서 무보수 명예직에 이사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다. 그런 과정 중에 오해가 있었고 등기 이사로 협회 설립 전부터 활동을 했던 것 무보수로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건 뭐 당시에 있었던 회장이 몰랐다, 날인이 위조됐다, 아니면은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발급을 인정을 했던 장모 실장이 지금 확인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김건희 씨보다도
게임협회에서 발급된 이 문서에 대해서 확인하면 저는 금방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오기가 있었던 거,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지만 이게 위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이거는 정치권에서 다툼을 할 부분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예. 어찌됐건 연유 불문하고 죄송한,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기획이사, 등 기사가 아니라 기획이사죠. 기획이사로 분명히 활동을 했고 재직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날짜 오기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한 의미다. 자,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사과에 대해서 적절해 보인다라고 했지만 이걸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획 여권의 공세. 기획공세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다소 자, 그건 무슨 있었던 것을 뜻입니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육성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공세가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마치 과거 우리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던 것, 예. 아니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던 것과 똑같은 범죄 행위다라고 일부 방송과 일부 이제 패널들이 공세에 나서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도한 공세는 우리 정치 문화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표창장 위조와는 전혀 다른 거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공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의 사과와 후보자의 발언도 들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과가 사실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사과 아니다라는 게 저희는 그렇게 민주당의 볼 입장.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적절하다고 표현은 하기는 했다만 기획공세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는 이 부적절한 사과의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윤석열식의 공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박정아 시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죠. 배우자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굉장히 많은 20명 가까이 되는 검사가 배치가 돼서 한 검찰청이 움직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식 공정이라면 이 의혹조차도 윤석열식으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희는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똑같은 잣대에서 이런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 또 다른 대학 지원 이력의 허위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 안양대에도 돋보이려 허위 수상 경력 제출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 이후에 쓴 안양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 경력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학력, 경력, 수상 이력을 이렇게 심각하게 기재한 이력서는 처음입니다. 아마 해방 이후에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남편 윤석열 후보마저도 김건희 씨에게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는 자수하여 광명을 찾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금정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양대학교에 지원한 이력도 허위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 안양대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이력을 기재했으니 결혼 전의 문제이므로 과거의 문제로서 치부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안은 우선 재직 경력과 관련해서는 지원서에 첨부된 재직 증명서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직 증명서에 작성 주체는 마땅히 한국게임산업협회여야 하는데 제3자가 임의로 작성했으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상 경력을 허위로 적시했거나 부풀려 기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립대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문서 위조 동행사나 업무방해 모두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등이기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대체로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나름대로 해명을 해야 할 상황인데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의 경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토론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대법원까지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예. 그때는 증문즉답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혹은 김건희 씨가 나름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이나 선대위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해명을 하게 될 텐데 그 해명이 사실관계가 달라져 버리면 그때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해명은 온전히 진실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추가로 문제 삼은 게 안양대에 제출했던 경력이 허위가 아니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대 그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결혼 전의 문제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013년, 그러니까 결혼한 건 2012년이죠. 2013년 이후에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도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나왔는데 그것을 마치 경영대학원의 석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경영전문대학원 단기 과정이죠. 그런데 경영대학원 석사인 것처럼 기재를 했다. 그리고 뭐 영락 여상에서 그러니까 미술 교사로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영락 고등학교에서 뭐 2급 정교사로 활동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부풀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쓴 거죠. 거기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한국 산업 게임 산업협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 그 한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 뭐 이 경력도 이제 안양대도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허위 경력들이 있고 5개 대학에 뭐 18가지의 뭐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수상 실적 등을 허위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죠. 그런데 기자들이 와 있는 걸 알고 들어와 사과를 했죠. 다시 얘기해서 그것은 준비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어떤 내용은 뭐 과장이고 어떤 내용은 사실 좀 착오가 있었고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사과를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사과 내지는 해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사실 어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불편함을 들여서 뭐 혹은 피로감을 줘서 사과를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내용에 따라서 다시 추가 사과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런 점에서 전 어제 대응이 좀 적절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전 이건 국민의 꼭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기획공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선거판에서 어떤 공세가 기획이 아니겠습니까? 다 사전에 제보를 받고 준비를 해서 공세를 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을 얘기한 건 사실 최근이 아닙니다. 굉장히 꼭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놀라야 되는 것은 오히려 김건희 씨가 YTN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돋보이고 욕심을 냈다. 그게 죄라면 죄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멘트를 하면서 스스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커진 겁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기획 공세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 기획력 있게 응수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그건 예정된 공세였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데 좀 국민의힘이 충분히 예상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했느냐 이 점에서 좀 뼈아픈 반성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테랑 기자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세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추가 공세. 일단은 박정아 실장님, 네. 영락 여상을 영락 고로 기재한 것, 네. 서울대 경영 전문대학원의 석사를 서울대 경영 일반대학원의 석사로 오기한 것, 강사를 부교수로 적은 것 이런 것들이군요, 크게. 그 이재명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정리가 돼서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준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개인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에 야권 지지자들 모두를 대표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판단해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어제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도 저는 이 당과 같이 간 모습,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라진 선대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이 건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어제 사과를 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조금 더 과장되게 썼을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민주당은 이건을 똑같이 채용 비리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강사법이 2019년에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공개 채용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상 이때 당시 안양대 거는 그때는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채용이 결정되고 증빙서류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력서 그다음에 뒤에 첨부된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잘못 부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확인을 해드리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마치 무슨 채용 비리가 있었고 이 건을 통해서 엄청난 범죄가 있었다고 몰아가는 거는 저는 역시 이것도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하되 예. 저는 이런 너무 불합리한 그리고 너무 과도한 공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규 의원님. 네, 원래 기존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나와 있던 허위 기재가 12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의원님들은 교육위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양대와 다른 대학에서 5개 정도의 대학에 강의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허위 기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게임산업협회에서 나온 재직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 전에는 경력증명서를 보통 떼는데 이것이 왜 재직증명서로 나갔을까 하는 첫 번째 의혹이 있고요. 게임산업협회에서 발표했듯이 그때 당시에 회장도 그때 당시에 이 도장을 찍어줬던 사무국장도 김건희 씨를 본 적 없고 같이 일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것은 위조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10년이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사과한다라고 사과 의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사과하겠다라가 아니고 반칙과 위선, 오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공정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전윤기 의원 들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전용기 의원님 너무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은 그 지금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한 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서 화면에 봤던 것처럼 안민석 의원 아시지 않아요? 저는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지탄한 것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칠 정도로다가 뭐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난 얘기한다는 거. 내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잘 안 돼. 이건 경력 선대위 차원에서 파악하실 계획도 있으시죠? 내가 나름대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볼게요.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라고 봐. 뭐 오늘이 내일이라도. 오히려 저 이재명 후보 쪽이나 민주당은 후보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가 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네거티브 공방을 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큰 피해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입을 거라고. 자, 김건희 씨가 나는 가식을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추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인터뷰를 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죠. 추가 인터뷰가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어제죠? 그제 보도된 건가요? 줄리는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처음 인터뷰했을 때 그때 했던 얘기들을 추가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인터뷰가 아니라 인터뷰 추가 보도군요. 그렇죠.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추가 보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오히려 이제 김건희 씨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언제 등판할지 알려달라. 난 자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고 나는 남자답다. 가식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가식적으로 남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 혼자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추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성형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형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성형을 했다 그러면서 쌍꺼풀이 이제 짝짝이어서 뭐 재건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뭐 성형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이건 분명히 구분돼야죠. 검증과 글쎄요, 검증을 빙자한 어떤 인권 침해적, 특히나 외모 평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거죠. 성형이라는 게 뭐 개인이 선택할 문제, 이렇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엮어서 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어떤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 제가 볼 때 여성 의원들도 나서서 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성 의원들이 막 인권 침해적인 외모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선대위의 고민도 커지는 것 같은데 밀착 수행팀이 구성됐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정무 수행 법률 지원 분야 구성 예상 팀원까지 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김건희 씨 밀착 수행팀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금 전 뉴스 속보도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공개하죠. 양도세 중과 두고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가 충돌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도 있고 해서 관련된 뉴스 속보부터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거 아니냐라는 한 조간신문의 의혹 제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고 조금 전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올렸습니다. 아들 잘못에 대해 사죄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카드게임 사이트에 글 올린 당사자는 아들이 맞다라며 해당 보도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들도 크게 반성하고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글이 있었고요. 아들을 치료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의 논란과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무엇인지부터 상세히 오늘 조간신문의 보도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양 후보 모두 다 가족의 문제가 리스크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문제입니다. 상습 불법 도박 의혹.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으로 200여 개의 글을 스스로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강남과 분당 도박장의 방문 후기도 상세히 글을 올렸고, 자, 이재명 후보 장남이 맞는 걸로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닉네임 사용자의 글. 그러니까 장남이 직접 200여 개의 포커 커뮤니티 도박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강남 분당 도박장을 방문했다라는 거죠. 온라인 포커 머니 구매, 판매 글 100여 건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게재했고요. 1,40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거래 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신촌과 분당 일대의 불법 도박장을 직접 방문했었고 그 방문 후기를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시리즈로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난 도박꾼이다. 도박 초기 550만 원을 땄다. 파워볼 홀짝 게임으로 500만 원을 잃었다. 라는 도박 후기에 대해서도 직접 글을 게시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왔고 해당 취재진이 이재명 후보 장남에게
진위 여부를 묻자 이재명 후보 장남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해명 요청 당일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SNS 계정은 삭제됐다고 하고요. 자, 조금 전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 부모로서 자식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아들이 크게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중이다. 치료받도록 하겠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상습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의혹은 뭐고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을 한 겁니까? 전체를 사실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의 보도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한 7월까지 200여 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아이디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장남이 평소 SNS에 사용하는 아이디랑 똑같더라, 일치하더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본인이 이제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근데 실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대학 대표로 뭐 게임 대회에 나갔다. 근데 그것도 실제 맞는 거고 뭐 인턴을 하고 있다는데 다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아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도 그러니까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아버지나 캠프에 물어봐라.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인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오늘 아침에 그 글이 모두 이제 내 아들이 쓴 게 맞다. 그래서 어떤 도박 중독 관련해서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단순히 도박 중독 치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분당이라든지 각종 데에서 사설 불법 도박장을 찾아가서 실제 도박을 했다는 후기를 썼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법적 조치까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파장이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은 이거는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강력계 형사 출신이 오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박성배 변호사님, 불법 도박장을 상습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한 모양새가 됐어요. 그럼 이게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이재명 기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고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1,400만 원 상당의 뭐 게임 머니 거래나 했다라는 글을 지금 올렸고 불법 도박장 후기도 올렸고 500만 원 잃고 따고 뭐 이런 글들이 수백 건이라고 하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후보 아들이 일단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린 시점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최근이군요. 예, 그 상황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도박을 반복해 왔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일단 오프라인 도박과 관련해서는 상습 도박이 문제될 수 있고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서는 불법 사이트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본인 아들의 도박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수사가 곧바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서는 실제 온라인 도박상 접속 기록과 그 돈이 오고 간 흔적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년이 경과하면 남아있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고, 오프라인 도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 즉 물증을 현재 시점에서 포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인정한 상황인데다 구체적인 내용을 도박 사이트에 기재했기 때문에 기재한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온전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문제는 그런 2020년 7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마무리돼 있지만 현재까지도 도박이 더 진행돼 왔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도박이 진행돼 왔는지는 그동안의 업무 행태나 일반 생활상의 반경을 추정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글을 마지막으로 올린 2020년 7월이 마지막 도박 시점이라면 어떠한 사건도 가벌성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지금은 더 이상 범법 행위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게 될 때는 가벌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마지막으로 올린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박을 반복해 왔다면 그때는 상습 도박 혐의가 좀 더 분명해지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좀 더 그 혐의가 분명해지면서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을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초범임을 전제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면 불법 도박장을 상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처벌은 통상 어떻습니까?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 최상한입니다. 그 전제는 지금 상습 도박이 인정되고 지금까지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도박을 반복해 온 것을 전제로. 예. 그렇지만 그럼 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얘기란 말씀이세요? 그 수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수사 결과를 그렇군요.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죠. 자, 전용기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박성배 변호사님이 제기한 의문은 두 가지예요. 언제까지 도박을 했느냐, 즉 최근까지 도박을 했냐, 이거에 따라서 사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역시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아마 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아들이 언제까지 도박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추가적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질문 주셨고,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우선 그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작성한 글로 오늘 사과문이 나간 겁니다. 쪼글은, 예. 네, 아들이 이제 일탈을 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한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보도를 나가기 이전에 가족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직접 새벽이라도 사죄문을 작성을 해서 오늘 나간 것이고요. 사실 지금 다른 행사 중에 있는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뭐 브리핑을 통해서 사죄 의사를 좀 밝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상습 도박인지 그다음에 도박에 그쳤는지는 지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방금 나온 그래픽만 보아도 나는 포커 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도박꾼에 그치지 않은 것 같아라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앞으로 추가적인 도박 행위가 있지 않도록 교육까지 받겠다, 이렇게 치료까지 받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일정상 육성사과는 안 나왔는데 아마 곧 육성사과가 있을 것이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씨 출신이시니까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주셨으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경찰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당연히 피의자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예. 여기서 문제는 이때 도박에 가담한 사람, 물론 개인으로서 도박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때 동시에 도박을 여는 과정에서 도박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나 오프라인 도박과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걸고 서로 흥정을 하게 되는 상대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수사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뿐만 아니라 같이 그 도박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그 즈음에 그 도박장에서 열렸던 일체의 도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아들도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이 안 나왔는데 박정아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혹이 아니라 이제는 불법 도박 혐의겠요? 사죄를 했어요, 일단 후보가.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성한 아들을 둔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 아빠들이 다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 힘든 부분을 후벼파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리사채, 도박, 유사상품 등 탈법적 이익 추구는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않도록 하겠다. 대장동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입장문에서는 치료를 받겠다라고까지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아들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것은 이재명 기자나 박성배 변호사의 의견을 주셨듯이 이제 범법 행위, 불법 행위와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용기 의원님, 이 수사와 처벌, 범법 행위 여부에 대한 일체 과정도 다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뭐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이재명 후보도 결국에는 법조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은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한 가지 더 사실이 확인된 것은요. 이재명 후보
아들은 지금 캠프에서 확인하는 지금은 도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의중이 치료까지 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캠프에서 확인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도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캠프 측, 선대위 측이죠. 선대위 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세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이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해서 내년까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히려 양도세를 낮추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청와대의 그 정부의 명백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어떤 당청 갈등이 실제로 표면 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사실상 부동산 규제 핵심이기도 하거니와 다주택자를 해소하겠다면서 청와대에 있던 다주택자들 다 내보냈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일종의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그걸 청와대 스스로 뉴 노멀이다, 인사의 뉴 노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주택 해소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 정체성과 가까운 그런 입장인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도세를 이제 완화시키는 것으로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거지만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러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같은데, 뭐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미 재난지원금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서 한번 포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포기하게 되면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그야말로 이재명 안 합니다를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이런 걸 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충돌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부동산세, 특히 다주택 중과세를 부과할 건지 1, 2년 미룰 건지, 이거는 뭐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미루자, 둘 중에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재명 기자의 예측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이상민 전 의원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와 관련해서 질타를 한 바 있는데 한마디 쓴소리를 더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질겁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당과 함께 당 속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거기서 수렴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민 공동선대위원장의 연일 쓴소리였습니다. 당이 조율한 것에 맞춰라, 후보가 튀지 마라, 전날에는 말 바꾸지 마라 라는 지적이었는데, 전영규 의원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이상민 의원님도 당의 중진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데 본인과 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당과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한 다음에 같은 스피커로, 원팀의 스피커로 국민들께 다가가자라는 뜻에서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후보가 강조한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거 1년 미뤄준다고 했는데 정작 부과를 하는 청와대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중에 다주택자들은 그러면 세금을 부과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지지자와 일반 국민들을 나누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만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출마 선언과 동시에 민주당의 후보가 된 동시에 사실 공급을 예고를 했고 이것은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사실상의 어떠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공급을
테니 이런 공급 늘리는 것을 예고해놓고 양도세를 유예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부동산이 공급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게끔 하는 필수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와대와 당과 정부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돌은 불가피해 보여요. 청와대에 계셨던 박장하 공보실장님,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추가 전국민 지원금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사실상 승복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책을 접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말바꾸기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도 또 문재인 청와대에게 뭐랄까 승복한다면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아닙니까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표만 되면은 다 입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있는 일련의 몇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2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인사불이익 주겠다고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혼돈스러워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지난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애써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만 얘기하면서 공직자들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사실은 청와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첫 번째 파고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리고 당내 이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당내 친문 계열의 반발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30%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소위 말하는 정말 현 정부의 차별화를 어떤 모양으로 갖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여하이 넘어가서 문안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걸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권 레이스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박장하 공보실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제명이네라는 선거 캠페인에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후보님 머리 색깔 왜 바꾸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윤 후보님보다 더 젊은데 제가 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김남국 의원이 모태솔로예요? 정권 재창출하면 결혼한다면서. 그거는 정권 재창출 못하면 영원 하겠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정부와 민주당이 잘못 잡아 차라리 탈당한 게 누구야? 나보고 탈당하는 거지? 내가 민주당 후보인데 왜 제가 탈당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서로 협력을 해야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제명인의 마을의 댓글과 이재명 후보가 소통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이상민 전 의원의 지적부터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간의 갈등 국면의 연속석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연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 한번 보시죠.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는 건 뭡니까? 저희가 뭐 어제도 다뤘지만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양도세 완화도 사실은 전만 하도 경선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세금 폭탄에 가까운 징벌적 과세를 다주택자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가 몇 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세도 마찬가지로 국토세를 기본소득에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적세를 거두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가지 말바꾸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대선 후보로서의 신뢰감을 잃으면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지난번에 저희 채널의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요구하고 있죠. 정책 토론을. 그때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받아침이 이거였죠. 아니 믿을 수 없는 후보는 어떻게 토론을 하느냐. 도대체 어떤 말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데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받아쳤는데 아마 이제 그런 같은 연속선상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후보가 장남의 불법 상습 도박 혐의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그 장면 살펴보시죠.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에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가족의 리스크가 후보의 리스크로 연결되는 모양새고요.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사과,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리스크가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양 후보에게 있어서 모두 관건일 것 같고 이 리스크를 후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도 상당히 중요해진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기자, 향후의 궁금증들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에게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을 거라고 봐요. 예컨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지만 그래서 그 재직 증명서는 진짜인가? 라는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사실관계 여부를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는 아들이 언제까지 어떤 도박을 했고 돈을 얼마를 땄고 얼마를 잃었는지 그리고 경찰에서 아들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적절히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하는지 여부도 국민들이 다 지켜볼 것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일단 하나 먼저 그럼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약간 불만이 박정아 공물장 얘기하지만 너무 과도하다 문제 제기가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하는 게 다 산학 겸임 교수입니다. 따라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교수 선발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자체가 그 사람을 선발하느냐 마냐의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전원에 가짜 스펙을 냈다 했을 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게 과연 합격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펙이 가짜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탈락하는 겁니다. 그게 입시 전형인 겁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냈다는 걸 알았을 때 과연 교수를 임용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임용 여부에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허위라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 과장이라면 명명백백히 밝혀서 국민께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또 착오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 점은 명백해 보이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 문제가 사실 이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했고 사실 이게 이제 수사로 가게 되면 계속 또 이제 보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아들이 협조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현기 의원 얘기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로 글을 쓰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대위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확인되면 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거죠. 이제 또 거짓말 논란을 번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후보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선대위에서 홍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런 점을 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에게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하나가 왜 야당에서는 몸통까지 수사를 하지 않느냐. 적어도 성남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잖아요. 혹시 아들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내지 조사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도 관건이 될까요?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일정 부분 불법 사설 도박장을 이용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찰이 이것을 덮을래 덮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거는 아들이 얼마만큼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느냐가 더 오히려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양 후보 측들의 직접적인 사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도로 4명, 다시 멈춰선 일상. 김부겸 총리가 조금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 건 김부겸 총리 불과 얼마 전까지 특단의 조치가 요구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지침이 오락가락해도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의 대체적인 비판입니다. 일단 김부겸 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다시 4명으로 돌아가고 밤 9시까지만 식당들은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행했던 위드 코로나 정책은 단 2주 만에 이렇게 신규 일일 확진자 8,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연일 나오는 결과, 일일 사망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 그 결과, 위중증 환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는 그 상황, 이로 인한 병상 대기자가 1,000명이 넘는 최악의 결과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불러왔다라는 비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이 같은 무수히 많은 코로나 피해만 남긴 채 2주 전에 거리 두기로 돌아가겠다라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박정아 실장님, 청와대 계시잖아요. 예. 오늘 한 조간신문은 왜 1,000명을 잃고 나서야, 1,000명 가까이를 잃고 나서야 우리 국민 거리 두기 뒷북을 하느냐. 혹시 그게 대통령이 호주에 있어서 혹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청와대의 자존심 때문? 만약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런 것 때문이라면 1,00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사망은 어떻게 위로받아야 됩니까? 이미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정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대선하고도 상관이 없는 건이었어요. 결국 대통령이 정리해 주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만 그냥 또 호주 다녀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우리 국무총리 발표 보셨습니다마는 왜 오늘 당장부터 아니고 토요일부터예요? 식당에 식자재들 있어서요? 그거 정부가 대신 어떻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결단도 없이 이틀이나 또 후에 왜?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건을, 그리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결단했어야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미뤄왔는지 저는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정리를 해주시고 호주를 다녀오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많은 직원들 뭐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아수라판이 되고 병원도 못 가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확진자 10,000명이 나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청와대 국무총리 얘기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냥 할 수 있다, 맨날 그냥 K방역 자랑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다져서 뭐가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는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돌아가셔서 냉정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재명 기자, 자 그러면은 뭐 의견이 아니라 조간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결정이 늦었습니까? 지난주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사회적 거리 두기밖에 답이 없다라고 한 지도 벌써 1주가 지났는데 왜 늦어진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전 정부의 예측 실패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도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건데 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이렇게 예측한 거죠. 백신 접종률이 80% 가까이 되면 결국은 위중증자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염자들은 10,000명까지 늘어나도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위중증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면 그야말로 감기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들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기본적으로 너무 항체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한 2, 3개월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다 위중증자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전문가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측을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은 위드 코로나 상황은 거꾸로 갔죠. 오히려 위중증자가 더 늘어나면서 병원이 사실상 마비돼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지난달에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1만 명이 돼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렵게 시작한 위드 코로나를 후퇴할 수 없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럼 다시 밑에 있는 방역당국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지금 결국은 한 달 이상을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은 이제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지금 다시 오히려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로 그야말로 거꾸로 완전히 회귀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과연 정부의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국민들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 또 한 번 정부가 큰 패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주에 못했으면 이번 주 초라도 방역 당국에서 이미 정부에게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한다. 그것도 늦었는데 이번 주 초에 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안 된 겁니까? 혹시 그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대통령이 호주 순방 중이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 7,000명대가 사흘 연속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이젠 더 이상 위드 코로나 갈 수 없다는 건 다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중증자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병원이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포는 코로나에 걸릴 게 아니라 코로나에 확진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공포가 아니라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게 되는 공포를 모두 갖게 돼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이미 이번 주 초부터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다 언론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12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이 순방 중이었고 15일 끝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귀국을 했고 오늘 강화된 거리두기를 발표합니다. 귀국하자 발표가 됐다. 굉장히 공교롭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없어서 아무런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이틀 차이에 어떤 과정과 고민이 있었던 걸까? 그 고민은 선제돼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질타입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방역의 총책임자는 그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위드 코로나는 세계적 추세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수렁에 빠지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이 총책임자도 김부겸 총리인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역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 우리는 사실 80%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위중증자가 많이 안 나올 것이라고 사실 예측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사실 그 국민의힘과 우리 정치권을 비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공공의대라도 확충을 해서 어떻게든 위중증자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병상을 많이 확보하게끔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반대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일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같이 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더 무리하지 않게끔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함께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사망자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 병원의 치료를 못 받은 채 대기하다가 병원 입원과 병원 치료를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얼마 전 아버지가 당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마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 사례와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국에 가족을 잃게 되면 가족들은 마지막 가족의 얼굴조차 매만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말로 통탄할 현장을 우리 홍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서울시립승하원에 운구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모두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시신을 싣고 오는 차량입니다. 오후 5시 30분, 일반 장례를 모두 마친 시각, 코로나19 확진자의 장례가 시작됩니다. 전신 방호복 차림의 직원들이 차에서 관을 꺼냅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 주위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먼 발치에서 관이 들어오는 걸 본 가족들. 하지만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인 얼굴들이세요? 고인의 얼굴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유족들. 마지막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건 멀리 떨어져 큰 절을 올리는 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을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해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얼굴 보고 찾아다녀야 되는 그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30대 딸의 마지막을 홀로 지켜본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코로나에 확진돼 올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집사람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지금 안에 격리돼 있고요. 코로나 걸리고 시체도 못 봤고. 유족들은 병상만 기다리다 치료도 못 해보고 떠나보낸 현실이 한스럽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보건소도 연락하고 병상 배정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전화도 안 받죠. 엄마는 헤어지고 갔다가 진짜 열흘 만에 돌아가시고 열흘 만에. 서울시립승하원에 시신을 화장할 수 있는 화구는 모두 20개. 예약이 가득 차 최근에는 2, 3일을 대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맞은 이별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픔이 말이 안 나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게 끝이었어. 얼굴을 보시니까 지금 어머니가 있는데 그때는 몰라. 이 코로나 시대에 남 얘기 아니야. 우리 얘기였어.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이 국면이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픈 국면이고 어쩔 수 없는 이 감염병으로 인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3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돌직구쇼 오늘의 핫쌈, 첫 번째 핫쌈은 바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릴 내용은 공수처가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들의 통신 기록까지 전방위로 조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최소 11곳 언론사 기자 35명 이상의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해서 언론 사찰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서 10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후배 기자 3명과 6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했고요. 3명의 통신 자료를 채널A 우리 법조팀 기자 4명, 정치부 기자 1명의 통신 자료를 8차례 이상 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 확인 차원이었다라고 공수처는 되풀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해명이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는지는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피의자가 저렇게 수십 명의 언론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통화를 했다는 말입니까? 납득이 되는 해명을 해야죠. 실제로는 공수처 입건 피의자와 무관한 기자까지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 야당 취재 담당 기자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야당 취재 기자의 통신 조회를 통해서 공수처는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박성밀 변호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수처가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뭐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해명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언뜻 이해는 되지 않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통신 내역,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과 통화를 했는지 그 내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조회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통신 자료, 통화 상대방 인적 사항은 이 수사기관이 통신사 요청만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통신사는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찰의 여지, 즉 남용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격하게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회를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딱히 피의자와 무관한 기자들에게까지 조회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해 활동하기 시작한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이다 보니 수사 역량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저도 공수처의 각종 수사 상황을 보면서 이 법리 구성이나 수사 절차 진행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초기이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사 역량과 별개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과거의 수사 관행과 멀어져서 현 시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적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할 공수처가 과거 수사기관이 대표적으로 자행해왔던 사찰의 형태로 각종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용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어느 정도 수사가 종결된 뒤에 공수처 스스로가 그 입장을 밝히든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해당 기자들이 이 통신사를 상대로 공수처가 제시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공개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 소송 결과를 통해 확보한 공수처가 요청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에 요청의 근거가 정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경우에는 공수처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까지도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우리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공수처의 해명이 있었는데 어제 저 공수처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 의견 주셨으니까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무관한 동아일보와 채널A의 야당 출입 기자, 국민의힘 출입 기자의 통신 기록까지 조회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가 야당 출입 기자와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11개사의 35명 기자 정도가 통신 조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기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입니다. 만약에 더 많은 기자들이 자기가 통신사 요청을 해서 내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가 있냐 물어보면 아마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전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현직 검사 수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하나 있는 거죠. 손준호 검사 비롯해서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하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고발장 유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검사들이 한 20명 정도가 당시에 검찰 시스템을 통해서 공소장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들과 통화한 기자들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했다 그러면 이해 좀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동아일보에 법조팀에 있으나 법원 출입 기자가 있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는 검사들과 통화를 하지 않죠. 판사들과 통화를 하는 기자죠. 그 기자도 통신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한 것처럼 채널A의 야당 출입 기자, 검사들하고 전혀 통화하지 않는 야당 출입 기자까지 통신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피의자와 피의자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더기로 언론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도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은. 그러니까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럼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과연 누가 통제하고 상시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당시에도 제기됐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이것을 그냥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지금 많은 의혹과 너무 많은 어떤 논란들을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하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 지금 21세기예요. 민주주의가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숙돼 있는데 공수처가 보이는 행동들은 지금 언제적 행동들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공수처는 뭐 애써 사찰 이건 어불성설이라 얘기하는데 이게 사찰이지 뭐예요? 이거 사찰입니까? 이게 사찰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주변에 있는 평판조회에서 묶어도 사찰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통신조회 기록을 봤다는 거는 사찰이죠. 저도 요즘에 뭐 야당 정치부 출입기자당 많이 통화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문자 카톡 많이 하는데 저도 언젠가 노출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뭐 어디 마음 편히 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공수처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대고 정작 목적은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알 수 없는 기자들을 다 통신 조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빌미로 삼아 또 다른 목적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공수처가 애초에 설립된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대명천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찰을 막 수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저는 뭐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비판들은 불가피하다라는 현재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공수처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수처가 추가 해명을 하면 저희가 공수처 해명하는 거 그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핫쌈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답 없는 문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문제나 황당할 때 야 이거 노답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수능이 노답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풉니까? 답이 없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출제를 주관했던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를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왜냐? 수능 생명과학 2의 논란의 문제는 결국 답이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퇴와 사과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성찰하고 새로운 교육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전용기 의원님, 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앞으로 저 문제 한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변동을 겪을 것 같아요. 이건 대입 입시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책임자가 사과하고 사퇴하면 땡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수험생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후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좀 논란거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생명과학 2 정답 취소를 이끌었던 수험생도 인터뷰가 됐는데 수험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재판 결과로만 봤을 때 저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까지 오가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문제 출제 기관이 아니고 왜 수험생이어야 하는지. 어제 이제 저 판결에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 사퇴를 했는데 평가원이 그 전에 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저 문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3개 기관에 3개 학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2개 학회는 문제가 없다, 1개 학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2개 학회가 다 평가원의 간부들이 참여한 학회들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평가원과 무관한 학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과연 지금 평가원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어떤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견제라기보다는 검증을 위해서 서로가 충돌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부가 짬짬이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평가원장의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는 걸 알고 과연 이 교수들이 출제하니까 뭐 교사들은 뭐 항의를 못한다든지 반론을 피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 수능 문제와 관련해서 매번 뭐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답인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 후에 남성이 도주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이별을 통보한 옛 여인을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이 남성이 체포되고 도주하는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9일 새벽 차량 2대가 보세요.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르게 도심에서 질주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경찰 승합차예요.
속도를 내고 용의자 흰색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경찰관이 내리자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자, 어느 식당까지 들어가서 쫓아온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몸싸움 끝에 해당 남성이 체포됩니다. 체포된 운전자 40대 남성, 지난 7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수배된 인물이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선 변호사님. 요즘 헤어진 연인 혹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찾아가서 가족을 급기야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고,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고, 경찰이 지급해준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된 사건도 보도해드렸고, 이번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어떤 사건이죠? 전 여친에게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면서 요즘은 교제도 상당히 어렵고 교제 이후에 분노 표출의 방식이 상당히 삐뚤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대처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물론 최근에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각종 비판이 제기되지만 경찰로서는 긴급 체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폭행과 강금의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그 사건에서는 이 남성이 조사에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가 명백했고 곧바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긴급 체포를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죠. 이 상황에서 다시 파주로 들어오던 이 남성을 각 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격투 끝에 검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 사회 방위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한 번이라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스토킹의 징조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 가해자의 일상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상의 자유 제한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결국 일선에 있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원이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일정의 실무 관행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필요하다면 각종 수사기관, 재판기관과 보조를 맞추어서 관련 법령도 충분하게 제정해주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남성의 차량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혹시 마약과 관련된 건 없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